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입니다. 아시다시피 임진전쟁, 정유전쟁은 한국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커다란 이제 아픔을 줬던 전쟁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국 쪽에 가장 먼저 문을 두드렸던 곳이 바로 스시마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스시마는 한국에 가장 가까운 일본 땅이었고 오히려 일본의 본토보다는 한국 쪽에 더 가까운 곳이 바로 스시마이거든요. 자, 이 스시마에서부터 여기 부산 보이시죠? 스시마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는 49.5km, 채 50km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하늘이 파란 날은 육안으로도 스시마가 이제 보일 정도이고 스시마에서 저녁 때 부산 쪽에 있는 반짝반짝하는 불빛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 곳이거든요. 반면에 이 스시마에서 일본 땅 중에 선생님들께 조금 익숙한 지명은 여기 시모노세키 보이시죠? 시모노세키까지의 거리가 132km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스시마는 한반도 쪽에 훨씬 가깝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임진왜란 이전부터 한국하고의 관계 속에서 생계를 유지했던 게 바로 스시마입니다. 임진왜란 이전에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스시마는 실제로는 한반도하고 정식적으로 무역 관계를 맺기도 했지만 왜구라고 하는 도적질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곳이거든요. 조선의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고려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외구 활동을 많이 하는 스시마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외교적으로 조금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사자를 파견을 했었어요. 더 이상 한반도의 왜구가 오지 않게끔 제재를 해달라. 하지만 일본 내에서 그것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거든요. 자, 그 다음에 했던 게 바로 스시마 정벌이었었어요. 결국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 거죠. 스시마를 정벌을 하고 나니까 스시마를 관할하고 있었던 영주가 조선의 신하의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항복합니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부터 조선에서는 스시마에서 한반도로 이주해 오는 경우에는 집도 주고 땅도 주고 자, 이렇게 이제 대우를 해줬고 꼭 귀화를 하지 않더라도 뭔가 무역품을 가지고 오면 그 무역품에 대해서 아주 후한 값어치, 가격을 줘서 그렇게 대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외구의 활동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게 되면서 스시마에서 귀화도 해오고 조선 쪽에 그 다음에 무역을 하러 오고 이런 평화적인 관계 속에서 스시마가 생계를 유지해 왔었어요. 자, 그런데 알다시피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스시마는 어쩔 수 없이 일본 편에 서서 길잡이,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는 7년간의 전쟁이 끝이 납니다. 조선에서는 스시마를 관계를 그 이전처럼 유지할 생각이 전혀 없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일본하고의 관계, 스시마하고 조선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전쟁이 완전히 끝났어요. 1598년 11월이 되면 임진전쟁도 정유전쟁도 완전히 끝이 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단절인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서로가 아니지 조선에서 봤을 때 이제 원수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스시마는요 배가 고픕니다. 왜냐하면 자, 스시마는 이렇게 생겼어요.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보는 것처럼 큐슈 본토에서는 132km, 한반도에서는 49.5km, 훨씬 한반도 쪽에 가까운 이 스시마가 95%가 산지입니다. 95%가 산지이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과거에 왜구 노릇도 하고 그다음에 조선에다 신하의 도리를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왔던 거였거든요. 자, 그런데 임진왜란으로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어요. 먹고 살 게 없어졌어요. 자, 이 상황에서 스시마는 다시 조선에 노크를 하게 됩니다. 자, 전쟁이 1598년 11월에 종결이 됐어요. 자, 11월에 종결이 됐는데 바로 그 다음 달에 스시마 번에서는 조선에다가 사자를 보냅니다. 우리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하지만 조선에서 어떻게 대응했겠어요? 임진전쟁, 정유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결코 용서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조선에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합니다. 스시마에서 보내오는 사자를 다 죽여요. 죽여도 속이 풀리지 않겠죠. 7년간 일본인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수만 명이고 일본에 끌려간 포로들도 몇만 명이나 됐으니까요. 자, 그런데 보면 그 이듬해인 1599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당시 일본의 쇼군입니다. 장군입니다. 최고 통치권자이거든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스시마 번주에게, 스시마의 그 영주요, 영주한테 조선과 통호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네가 중간 매개자 역할을 좀 해라 라고 하는 이제 지시를 하게 됩니다. 자, 스시마에서는요, 어쨌든 일본의 최고 통치권자의 이제 지시를 받은 거잖아요. 명분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스시마가 갔는데 이제는 뒤에 이제 쇼군의 명령 때문에 간다라고 조선에 가서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1604년 4월에 스시마번에서는요, 조선 임진왜란 당시에 이제 일본으로 끌고 갔던 포로들을 데리고 이제 조선에 갑니다. 그러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조선과 국교를 회복하고 싶어 한다. 이런 이제 말도 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조선에서는요, 이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 조선에 와서 신하의 도리를 다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전쟁이 발발하자 길잡이도 하고 앞잡이 노릇도 했던 스시마이잖아요. 믿을 수가 없어서 계속 거부하면서 강경하게 대응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스시마에서는요, 점차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부하면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병사들을 파병할 수 있다라는 협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이제 관계 속에 1600년 8월 때 이제 명나라 병사들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 사망하고 나서 전쟁이 사실 흐지부지 이제 끝나게 되거든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할 때 이제 유언으로 남겼던 게, 한반도에 출병해 있는 병사들 이제 철수시켜라. 내가 임진 전쟁을 통해서 이것 얻고 싶었으나 아무것도 손에 넣은 게 없다. 자, 나의 죽음과 더불어서 병사들을 철수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었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명나라 병사들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상황이 안정이 되자 명나라 병사를 이제 철수를 시키게 되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스시마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사자를 파견합니다. 국교 다시 회복합시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쇼군이 그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 1604년 이제 5월이 되면요. 1604년 5월이 되면 명조정에서는 자, 병사를 철수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일본과의 관계는 조선에서 알아서 해도 좋다. 라고 하는 이제 결론을 내려요. 자, 그런 이제 의사가 전해지게 되면서 조선에서는 뭔가 일본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바꿔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더군다나 당시 일본의 전쟁 포로로 끌려갔던 김광이라는 사람이 조선에 귀국해서 오게 되는데요. 김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고 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쇼군이 됐다, 장군이 됐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조선하고 국교를 다시 맺고 싶어 한다. 자, 그러면서 일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김광을 통해서 듣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조선에서는 국교를 다시 회복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봤던 스시마의 모습이에요. 예, 95%가 산지, 그리고 주변은 다 이렇게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뭐 쌀이나 뭐 이런 이제 곡식류를 재배하기 어려운 곳이고, 이렇게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다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이제 물고기만 갖고 생활을 할 수는 없는 곳이 바로 스시마이거든요. 자, 지금 스시마에 가면 이제 세관을 통과해서 바깥으로 딱 나가면 이런 간판이 가장 먼저 눈에 보여요. 간판에 보면 지금 대마, 스시마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위에 지금 엄원정이라고 해서 스시마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거든요. 과거에 스시마의 영주가 거처했던 이제 지역이기도 하고요. 자, 근데 놀랍지는 않지만 보면 이즈하라라고 해서 이제 한글로 쓰여 있어요. 자, 이거는 그만큼 한국인들이 스시마를 많이 방문한다는 얘기거든요. 혹시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스시마 다녀오신 선생님들 계시죠? 간판 보셨어요? 네, 여기 밑에 그려 있는 조선 쪽의 통신사의 사행단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 스시마는 이즈하라, 한글이 새겨져 있을 만큼 한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이고, 자, 밑에 통신사가 그려져 있는데 스시마를 다른 말로 통신사의 섬이라고도 일본 내에서는 부르거든요. 자, 그거는 현대뿐만 아니라 과거 조선시대에도 한반도와 이 스시마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려주는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스시마에 가면요, 자, 이렇게 고려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통신사가 스시마에 도착했을 때 처음 통과하는 문, 고려문. 자, 그리고 그 바로 앞에는 이렇게 조선통신사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통신사의 섬 스시마라고도 이제 불리는 거거든요. 자,
이 스시마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단절된 조선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쇼군의 명령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핑계를 대기도 하고 이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실제 당시 이제 조선에서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직까지도 명나라의 병사들이 주둔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 이후에 1600년이 돼서 조선에서 주둔하고 있었던 명나라 이제 병사들이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도 조선은 지속적으로 명나라의 눈치를 봤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임진전쟁 이후에 이제 정유전쟁 말미 즈음에 있었던 바로 정응태의 조선 무고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 때문이었거든요. 이 정응태라는 사람은 이제 명나라 장수예요. 명나라 장수였는데 조선을 명나라 황제에게 고소를 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이유로 이제 고소를 했었냐면 1598년에 명나라 장수 중에 양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양호라는 사람이 이제 도산성 전투, 우리한테는 울산성이 더 익숙한데 이 울산성 전투에 대해서 조선과 그다음에 이 명나라 장수 양호 등이 명나라 조정에 허위 보고를 했다라는 것 때문이었었거든요. 자, 조선이 명나라에서 파견되었던 양호를 비롯한 명나라 장수와 결당을 해서 자, 그렇게 양호가 조선에 성을 쌓게 했는데 조선이 그 쌓은 성을 바탕으로 해서 명나라에 대해서 이제 배반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혐의로 고소를 했던 거였어요. 물론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명나라 내부에 당파 싸움의 원인이 있긴 했으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죠. 바로 조선이 그런 입장에 서게 된 거거든요. 결국은 조선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라고 하면서 진주사 명나라 황제에게 조선의 이제 입장을 이제 보고하는 그런 이제 사자를 파견해서 오히려 양호를 변론합니다. 양호라는 사람은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 조선 역시 그런 일을 꾸민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오히려 조선에서 양호를 감싸고 도니까 정응태라는 사람이 조선을 명황제에 대해서 모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또 다시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참소를 한 거예요. 조선의 입장에서는요,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임진전쟁이 발발을 했고, 자, 그리고 나서 양호와 열심히 일본 병사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성도 쌓고 그렇게 이제 전쟁을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성 쌓고 전쟁한 양호와 더불어서 조선을 명나라 황제에 대한 모반으로 그렇게 지금 정응태라는 사람이 고소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정응태라는 사람이 명나라 황제에게 그렇게 고소를 할 때에는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말만 갖고는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때 근거로 들었던 게 바로 해동제국기라는 책이에요. 혹시 해동제국기라는 책 이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어떤 사람이 쓴 책이죠? 네, 신숙주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예, 조선 전기에 조선의 관료였던 신숙주라는 사람이 쓴 책이 바로 해동제국기라는 책이에요. 그야말로 해동 지역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과 조선과의 관계에 대해서 쓴 이제 책이거든요. 그 책 안에 보면 이렇게 해동제국의 전도라고 해서 일본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오키나와, 과거엔 류큐 왕국으로 불렸던 그런 곳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도 있고요. 해동 지역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의 그림도 들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동제국기 안에는 조선과 일본의 관계가 아주 소상하게 들어있어요. 조선이 일본의 역사, 그러니까 일본의 역사 내용도 들어있고요. 조선이 일본에서 파견되어 온 사자를 어떻게 접대했는가 하는 그 접대 내용까지도 들어있습니다. 자, 이런 책을 근거로 해서 정응태가 바로 조선을 명나라 황제에게 고소를 했던 거였어요. 봐라, 조선이 이렇게 일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자, 양호를 떠나서 조선은 일본을 끌어들여서 임진전쟁, 정유전쟁을 일으킨 것이고 바로 명나라까지 쳐들어올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다라고 하면서 조선을 이제 고소를 한 거거든요. 자, 이 해동제국기를 그럼 정응태가 어떻게 구할 수 있었는가? 정응태란 사람이 이제 조선으로 파견되어 올 때 조선에서는 접반사라는 이름의 사자를 보내요. 바로 이제 정응태라는 사람 이제 모시고 한양까지 오는 역할을 맡았던 거죠. 자, 이 접반사가 정응태를 만났을 때 정응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물건이 필요한데 물건을 좀 사다 줄 수 있겠냐고.
자, 그래서 몇 푼 돈을 줘서 그렇게 이제 심부름을 시킨 거죠. 그 접반사가 정웅태가 필요한 여러 물건을 사가지고 왔는데 그 물건들을 포장한 포장지. 그 포장지가 바로 이 해동 제국기 책 몇 장을 찢어서 봉투로 만들어 놓은 거였었어요. 정웅태가 그 물건들 보다가 봉투가 있으니까 글자가 이제 쓰여져 있으니까 유심히 봤죠. 봤더니 일본 얘기가 들어있어요. 조선에서 일본을 이렇게 접대했어? 조선과 일본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했던 거야?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빌미를 잡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임진전쟁, 정유전쟁은 양호뿐만 아니라 조선이 일본을 끌어들여서 일으킨 전쟁이다. 명나라에 대해서 모반을 생각했던 거다라고 해서 이제 고소를 한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조선에게는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었던 겁니다. 결국 정응태는 조선이 양호라고 하는 사람, 자기와 반대파벌이었던 사람을 옹호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이런 이제 참소, 사건을 일으켰던 거죠. 자, 그런데 조선에서는요. 아까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진주사를 이제 파견을 해서 스스로 이제 변론하고 양호도 변론해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 갖고 될 것 같지 않아요. 계속 이제 사자를 파견해서 변호합니다. 조선은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명나라 조정에서 회답이 없어요. 자, 그러자 했던 게 바로 당시 조선의 국왕이었던 선조가요. 일주일 동안 정무를 중단합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이란 얘기 안 했어요. 조선 국왕 그만두겠습니다. 정무 중단하겠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절대 조선은 그런 일이 없었다. 명나라에 대해서 모반을 일으킬 생각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였거든요. 역대 조선의 국왕 가운데 정무를 중단했던 국왕 없습니다. 처음이었어요. 그만큼 조선한테는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까지 생각을 했던 거였죠. 자, 이렇게 조선이 7일 동안이나 정무를 중단하고 계속 명나라 황제에게 사자를 파견해서 이제 변론을 합니다. 변론을 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명나라 조정에서는 정응태가 조선에 대해서 이제 무고를 한 걸로 결론을 내리게 돼요. 이렇게 정응태가 조선에 대해서 이제 무고한 걸로 결론이 나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명나라 병사 철수시키고 그 다음엔 이후에 일본과의 관계는 조선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그러나 조선에서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본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서는 명나라에게 보고를 합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됐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에서는 계속적으로 사자를 파견해 오면서 일본과 조선이 관계를 회복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조선하고 화친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얘기도 재차 하고 있고 자, 이런 이제 상황 그러면서 또 임진 전쟁 당시에 일본에 끌어갔던 조선인 포로들도 계속대로 송환해 오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조선에서는요. 이제는 뭔가 조금 마음을 열기 시작을 해요. 명나라도 다 이제 철수했고 자, 일본하고 관계가 단절이 되긴 했지만 지금 조선한테 가장 걱정되는 건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 임진전쟁, 정유전쟁 2번이나 전쟁을 치렀잖아요. 근데 전쟁이 끝난 것도 조선이 승리해서 끝난 전쟁이 아니라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일본의 병사들이 그냥 철수하면서 흐지부지 끝났어요. 뭔가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이 그렇게 전쟁이 끝나게 되니까 혹여라도 3차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또 한 번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염려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조선은 이런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일본하고의 관계를 뭔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다. 관계 개선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04년 8월에 조선에서 탐적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자를 파견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탐적사라고 하는 호칭을 보시면 탐이 염탐할 탐이죠. 엿볼 탐자거든요. 적은요. 그야말로 적이요. 자, 사는 사자사예요. 그렇다면 탐적사라고 하면 적을 탐지하는 사자. 자, 지금 현재 조선이 일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드러나는 명칭이죠. 뭘로 바라보고 있죠? 적이에요. 지금 현재 조선한테서 일본은 적입니다. 자, 그래서 적을 탐지하는 사자를 파견하게 되는데 이때 파견됐던 사자는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사명대사입니다.
사명대사는 임진전쟁, 정유전쟁 때 승병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승병들을 이끌었던 사람,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 자, 이 사람이 이제 사자로 파견됐고요. 거기에 당시 이제 장수였던 손문익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되거든요. 자, 이 탐적사가 이제 일본에 파견될 때 조선 조정에서는요, 회의를 합니다. 자, 누구를 보낼 것인가? 그다음에 이들이 가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와야 될 것인가? 당연히 이제 무엇을 하고 와라라고 이제 지시를 내리겠죠. 각본을 짭니다. 사명대사가 일단 일본의 스시마로 파견됩니다. 자, 스시마에 파견이 되면 스시마에 가서 일본의 내부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해라. 일본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고 그 이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쇼군이 된 게 맞는지, 자, 그리고 일본의 지금 현재 내부 정세는 어떤지,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과연 3차 전쟁을 일으킬 인물인지 아닌지, 정말 진심으로 조선과의 국교를 회복하기를 원하는지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려요. 자, 그리고 나아가서 이 사명대사가 스시마에 갔을 때 스시마의 영주, 당시에 한자로는 종이라고 쓰고 소씨라고 이제 발음을 하거든요. 스시마의 번주인 소씨가 혹여라도 일본 본토에 들어가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자라고 요구를 하면 거절해라. 그러나 소씨가 2번, 3번 간청을 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일본 본토에 들어가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라.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서 직접 그가 조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지, 자,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일본의 내부 정세 정확하게 파악해라 라고 하는 이제 지시를 받고 가게 됐어요. 자, 이 탐적사가 스시마에 들어가니까요, 스시마의 번주가 너무 반겨요. 자, 전쟁 끝나고 드디어 7년 만에 물꼬가 트인 거거든요. 조선에서 뭔가 반응을 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명대사에게 아니나 다를까 본토에 들어가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각본이 다 있었잖아요. 사명대사는 거절합니다. 싫어요. 그랬더니 스시마 번주가 한 번만 만나주세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정말 조선하고의 관계 회복을 원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2번, 3번 거듭거듭 요청해서 각본대로 사명대사가 못 이기는 척하고 스시마 번주의 안내로 교토까지 갑니다. 당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교토에 있었거든요. 자, 교토에 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에야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조선과 국교 회복하고 싶다. 자, 그러면서 나아가서 본인은 임진전쟁, 정유전쟁은 명분 없는 전쟁이었다고 생각한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관련 없다. 자, 그러면서 나의 부하들은 한 명도 한반도에 파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조선과 국교 회복 간절히 희망해요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왜 이제 그렇게 했었냐.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는 국내외적인 안정, 그다음에 정권 확립이 굉장히 필요했었어요. 왜냐하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뒤를 이어서 일본의 쇼군이 됐지만 당시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이 살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뺏은 거거든요. 자, 그러니 아직까지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히데요리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그렇게 자신의 정권을 빨리 확립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자, 그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전쟁과 무관하다고 자기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임진전쟁, 정유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완전히 고립됐어요. 조선하고의 관계 끊어졌죠. 중국하고는 당연히 끊어졌거든요. 동아시아에서 외톨이가 돼버렸어요. 하지만 한 나라가 지속이 되기 위해서 외교가 없는 나라는 있을 수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쇼군 자리에 딱 앉았을 때 뭔가 국제관계를 다시 맺어야 한다는 커다란 숙제를 안게 된 거예요.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조선이 제일 가깝죠. 자, 그러니까 조선하고의 관계는 빨리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국제적으로는 이제 이 동아시아에서 이제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과 관계 회복이 필요했는데 가장 가까운 일단 조선하고 관계가 회복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까지 반대파가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는 만약에 외국과 관계를 맺게 되면 외국의 사자들이 올 거잖아요. 대대적인 행렬을 이루어서 사자들이 올 텐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내부에 있는 백성들은 그런 이제 사자들의 행렬을 보고 야, 우리 도쿠가와 이에야스님 대단하시네. 외부에서
그야말로 도쿠가와 이에야스 쇼군을 만나러 오네? 라는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외부에 있는 국가와의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내부적인 본인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국내외적인 이제 정권 안정, 그다음에 이제 정권 확립 때문에 이렇게 조선의 사자에 대해서 간절하게 이제 국교 회복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의향을 밝혔던 거죠. 자, 스시마버는요 굉장히 큰 일을 해낸 거예요. 왜? 완전 단절됐는데 조선에서 온 탐적사라는 사자를 어디요? 교토까지 가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게 해준 거잖아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동아시아에서의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물꼬를 터준 거잖아요. 굉장히 큰 일을 해냈거든요. 자, 그래서 스시마 버는요 막부한테 산킹 코타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제도가 당시에 있었어요. 어떤 제도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제 에도 현재 도쿄에 있습니다. 자, 스시마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자, 근데 당시 제도적으로 에도가 있고 일본의 에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270여 개의 번으로 분할되어 있었어요. 그 각 번의 영주가 다이묘이고요. 각각의 이제 그 번을 다이묘가 이제 관할하는 지방자치제적 성격을 띠고 있었거든요. 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본을 270여 개의 번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각 번마다 이제 다이묘가 관할을 하게 했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실 관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영주들 지역까지 확실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도가 바로 이 상킹코타이라고 하는 참근교대제라고 하는 제도이거든요. 자, 어떤 거냐면 에도가 있고 각각의 각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던 영주가 1년은 자기 영지에서 자기 영지를 다스려요. 그런데 그 1년을 다 채우고 나면 자기의 가신들을 이끌고 에도로 옵니다. 에도에서 1년 동안 체제해야 해요. 물론 에도 막부에서 쇼군은요. 에도의 일정 지역의 땅을 나눠줬어요. 거기에다 집 한 채씩을 지으라고 했어요. 각각의 270여 명의 다이묘들에게요. 영주들에게. 자, 에도에 오면 자기가 에도 막부로부터 이제 받은 땅에다 지어놓은 집에서 생활을 하고 1년 동안. 자, 그 기간을 채우면 자신의 영지에 돌아가서 영지를 다스리는 1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든 제도가 바로 참근교대제, 산킹코타이 제도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이묘를 통제하는 정책인가 좀 궁금하신가요? 가까이에 있는 그 에도가 있고 그다음에 가까이에 있는 지역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친인척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 좀 떨어진 곳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쇼군의 가신들에게 그 땅을 나눠주고 다스리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에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 있죠. 그 지역은 원래 토요토미 히데요시 파였어요. 그런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쇼군이 되니까 고개를 숙이고 들어온. 그러니까 잠재적 모반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나눠줬거든요. 가장 멀리 떨어뜨려 놓은 거죠. 가장 멀리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혹여라도 모반을 일으키게 되면 자신의 가신, 그다음에 자신의 친인척이 막아주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실 관리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상킹코타이 제도를 통해서 1년씩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다이묘가 에도까지 오려면 수백 명의 가신들을 이끌고 와야 되잖아요. 자, 몇 달씩 걸리거든요. 그러면 끌고 오는 가신들한테 밥도 먹여줘야죠. 잠도 재워줘요. 돈을 쓸 수밖에 마구마구 쓸 수밖에 없어요. 자, 돈을 쓴다라는 건 모반을 일으킬 준비할 수 있는 경제력을 소모시킨다라는 의미예요. 자, 멀리에 있는 이 이제 다이묘들은 에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쓰게 만든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통제하는 정책이 바로 이 상킹코타이 제도이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스시마는 조선과 일본의 국교 재개라고 하는 것에 물꼬를 텄다라고 하는 조선 사자를 도쿠가와 이에야스까지 만나게 해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을 받습니다. 이 상킹코타이로 1년마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냥 3년에 한 번만 와라. 그럼 그만큼 비용을 절감하는 거잖아요. 3년에 한 번만 오게끔 허락을 해줬어요. 자, 그리고 2,800석의 영지, 땅을 하사받습니다. 2,800석, 우리는 지금 한 평, 두 평 하지만 이 당시에 일본에서는 그 땅의 단위를 석이라고 하거든요. 땅의 그 크기는 아니고요. 그 땅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이 한 석, 한 가마인지 두 석, 두 가마인지에 따라서. 자, 그래서 2,800석의 쌀이 생산되는 정도의 이제 영지를 하사해준 포상을 받게 돼요. 굉장히 큰 상을 받은 거죠. 자, 그런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조선으로부터는 조선과 이제는 교역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이제 허가를 받습니다. 드디어 이제 생명줄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런 이제 스시마번의 노력의 결과로도 조선과 일본 사이에 있어서 국교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거는 아니에요. 일단 물꼬만 트인 상태인 거죠. 자, 이게 다이묘들의 상긴 코타의 행렬이에요. 참군 교대의 행렬이에요. 얘기했던 것처럼 다이묘는 어쨌든 자기 지역에 있어서는 최고 통치권자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동을 할 때 수백 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이동을 해요. 정말 많은 돈이 들겠죠. 자, 보는 것처럼 정말 끝이 없는 행렬을 이루어서 그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요. 자, 좀 자세히 보면 이래요. 너무 길어서 제가 지금 3장으로 이렇게 잘라놓은 거거든요. 자, 여기에 이제 필요한 물건들도 싣고, 그다음에 이제 무기들도 이렇게 소장하면서 이렇게 행렬을 이루어서 가게 되고, 자, 여기에 이제 고위급 관리, 다이묘에 이제 가신이 타고 가고, 그 뒤에 이제 가마에 다이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행렬을 이루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상긴코타이제를 연구한 이제 학자에 의하면 이 이제 상긴코타이 행렬이 단순히 다이묘를 호위하는 정도의 행렬이 아니라 실제 이 다이묘가 전쟁에 참전할 때 행렬을 그대로 해서 에도까지 간다라는 것이 연구 결과 밝혀졌어요. 이런 이제 이런 이제 행렬을 하면서 이제 참전을 했던 것까지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스시마번에서는 확실한 국교 재개를 이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시마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조선에다가 사자 파견하면서 국교 다시 회복합시다를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요? 계속 일본 내부의 정세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줘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얻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스시마에서는 일본과 관련된 정보를 조선에 전해주면서 스시마의 어떤 입장을 이제 이렇게 강화해 나가는 거죠. 당시 조선에서는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탐적사까지 갔다 온 마당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전쟁이 끝나고 나서 조선은 국토의 상당수가 황폐화가 됐고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의 포로로 끌려갔고 많은 사상자도 발생을 했고 자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조선은 이제 국내적으로는 임진 정의 전쟁 당시에 일본에 끌려갔던 포로들을 다시 이제 조선으로 데려와야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의 품에 돌려 보내줘야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백성들의 마음도 한결 누그러지겠죠. 왜냐하면 임진전쟁, 정유전쟁 당시 다 아시겠지만 선조가 살겠다고 혼자 평양으로 그다음에 의주로 그렇게 피난길에 올랐었잖아요. 평양에서 의주로 2차 피난 갈 때에는요.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평양의 이제 백성들이요. 자신들을 버리고 또다시 피난길에 오르는 선조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커서 선조가 타고 가는 가마에다가 돌을 던졌다라는 기사도 있어요. 자, 이런 민심을 돌려야 됐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뭔가 이제는 일본과의 관계를 맺어서 오히려 다시는 전쟁이 있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안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더군다나 지금 한반도 저 북쪽의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어요. 바로 명나라 옆에 있는 여진족들의 세력이 점점 강성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북쪽의 한반도의 북쪽 저 함경도 지역의 주민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조선에서는 뭔가 일본과의 관계를 안정시켜서 북방에 그런 혼란을 일어나지 않게끔 그쪽에다 이제 병력을 보내서 안정시키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이제 국내적인 상황, 국외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조선에서는 이제는 일본과 국교를 재개해도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나 임진전쟁, 정유전쟁이라고 하는 사건이 너무나 큰 사건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쉽게는 그렇게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조건을. 자, 1606년에 스시마 번주통에서 2가지 조건을 제시를 해요. 어떤 조건이었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먼저 공식 사자를 보내온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먼저 공식 사자를 보내오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편지,
최고 통치권자가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국서라고 하거든요. 자, 국서를 먼저 보내온다. 자, 그리고 임진전쟁, 정유전쟁 때 조선의 역대 국왕의 능을 도굴해 갔던 도굴범들 잡아서 보내온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을 제안을 합니다. 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먼저 국서를 보내온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조선과 일본이 국교가 막 재개되려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일본에서 아직까지는 공식 사자가 오지 않았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사자 보내지 않았어요. 스시마가 보낸 거죠. 자, 조선에서 사자를 보내긴 했죠. 근데 그 사자는요, 공식 사자가 아닙니다. 탐적사는요, 사명대사, 민간인이에요. 조정의 관료가 아니에요. 민간인이 갔어요. 아직까지 공식 사자가 안 갔어요. 자, 이런 상황이거든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국서를 먼저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국서라고 하는 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공식 사자가 온다는 건, 국서를 먼저 보내온다라는 건 그쪽에 전쟁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공식 사자, 국서 보내와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이 도굴범들은요, 그냥 도굴범이 아니에요. 조선의 역대 국왕의 능을 도굴한 거죠. 조선의 입장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요구를 했던 거였어요. 실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말 조선과의 국교 회복을 원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됐고, 예. 자, 그리고 만약에 일본 쪽에서 이러한 요구 조건을 들어준다면요, 아, 앞으로도 조선이 뭔가 그들을 이끌고 갈 수 있겠구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겠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진짜 얼마 안 돼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국서를 가진 일본 국왕사, 공식 사자가 옵니다. 자, 그리고 왕릉을 훼손했던 범인 2사람이 왔어요. 그러나 조선에서는요, 의견이 분분해요. 당시에 잡혀왔던 이 이제 국서하고 그다음에 왕릉을 범했던 범인들하고 이 국서의 진위 여부를 놓고, 이거 진짜야 가짜야? 이걸 놓고 의견이 분분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잡혀왔던 도굴범들을 이제 인계를 받아서 신문을 했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조선에 와본 적도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스시마 감옥에 잡혀있던 범인 2명을 그냥 데리고 온 거더라고요. 예, 뭐요? 그만큼 급했던 거예요. 빨리 해결하고 조선이 원하는 걸 들어주고 빨리빨리 국교 회복하는 게 좋았으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국서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국서. 사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전쟁과 자기는 무관하다고 했어요. 명분도 없는 전쟁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국서를 보낸다라는 건 저한테 책임이 있어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이런 의미거든요. 결코 쓰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선의 조정에서 야, 이거 가짜야. 아니야, 진짜야. 진짜일 거야. 이러면서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했는데 실제 지금 현재 학계에서도 위조설이다. 완전히 새로 만들어낸 거다. 자, 개작이다. 원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편지는 있었는데 그 편지 일부를 스시마 번에서 고친 거다라고 하는 이제 개작설을 얘기를 하고, 진서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국서가 맞다, 편지가 맞다라고 하는. 자, 이렇게 위조설, 개작설, 진서설 가운데 현재는 원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편지는 있었다. 자, 그러나 그 편지 일부 내용을 스시마에서 고쳤다라고 하는 이제 개작설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많았으나 어쨌든 조선에서 제시한 2 조건이 받아들여졌잖아요. 명분은 섰거든요. 자, 그래서 일본에서 강화 조건을 이행한 것을 간주하고 국교 재개를 이제 맺기로 합니다. 그래서 제1차 회답 겸 쇠환사가 파견이 됐어요. 회답 겸 쇠환사. 자, 회답이라고 하는 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국서가 먼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회답인 거예요. 자, 여기서 겸은 겸한다라는 거고요. 쇠환이라는 건 데리고 돌아와요. 누굴 데리고 돌아오냐? 임진전쟁 당시에 일본에 끌려갔던 포로들을 데리고 돌아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됐던 사자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조선의 입장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거든요. 일본에서 먼저 국서를 보내왔어라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일본의 전쟁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걸 확인하겠다는 의도이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회답 겸 쇠환사를 파견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부산에서 스시마 거쳐서 오사카, 교토해서 이제 쇼군이 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있는 에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에도에 갔더니 쇼군이 바뀌었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쇼군이었잖아요.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찌감치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아들이었던 히데타다한테 물려줬어요. 2대 쇼군이 앉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회답견 세한사가 가져간 이 회답은 누구한테 가져가는 회답이에요? 그렇지.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가져가는 건데 쇼군이 히데타다로 바뀌었어요. 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물러나 있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에도성에서 2대 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다에게 국서를 줬어요. 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에도성이 아니라 저 밑에 있는 스프라고 하는 곳에 성을 짓고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까지 만나고 귀국을 합니다. 어쨌든 사자가 왔고 국서가 왔고 그다음에 국서를 가지고 회답견 세한사가 갔으니까요. 한 번씩 왔다 갔다 했죠. 국교가 회복이 됐어요. 자, 이 회답견 세한사가 가지고 왔던 편지요. 아까 얘기했던 거죠. 쇼군이 바뀌어 있으니까 문제가 생 수밖에 없잖아요. 자, 스시마 번에서 어떻게 국서를 고칩니다. 고쳐요. 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아니지 조선에서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이제 보낸 거잖아요. 답장의 형태로. 그런데 쇼군이 바뀌었어요. 바뀐 쇼군은요. 답장을 받아야 할까요? 처음 보내는 편지를 받아야죠. 쇼군 두 번째 쇼군은요. 자, 그러니까 스시마에서는요. 이 답서를요. 내서의 형태로. 답서가 아니라 처음 보내는 편지 형태로 바꾼 거예요. 자, 회답경 세한사가 가져갔던 국서에서 24자 삭제합니다. 18자 새로 써 넣었어요. 그 답신,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보내는 편지였잖아요. 답신이라고 하는 의미로 쓴 게 바로 봉복이에요. 근데 이 봉복을 먼저 글을 올린다는 뜻의 봉서로 바꾼 거예요. 봉서로 바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쇼군의 칭호를 일본 국왕이라고 조선에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국왕 이 누구누구가 일본국 국왕 원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보냈어요. 왜?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사자를 보낸 거니까. 자, 그런데 스시마가 어떻게 바꿨냐면 일본국의 미나모토노 히데타다라고 해서 일본국 원 누구 뭐가 빠졌어요? 예, 왕자가 빠졌어요. 조선에서는 일본 국왕이라고 보냈는데 일본에 간 편지는 일본국하고 쇼군의 이름만 있어요. 왕자를 뺀 거예요. 자, 이런 편지가 전해졌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했냐면 가져가는 선물 품목의 양도 늘렸어요. 조선에서 50근 보냈거든요. 근데 조선에서 마치 200근 온 것처럼 속여갖고 스시마에서 채워서 쇼군한테 줬어요. 자, 이렇게 중간에서 이 일을 벌인 거죠. 뭐요? 조선 국왕의 도장도 위조합니다. 문서를 새로 만들었어야 되니까요. 위조까지 한 거예요. 엄청난 일을 벌인 거죠. 자, 이 국서, 위조된 국서는 조선의 사행이 쇼군 히데타다 만나기 직전에 바꿔치기 합니다. 거의 007을 작전을 방불케 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일본에서 또 사자가 조선에 오겠죠. 그들이 갖고 온 국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갖고 와도 돼요? 안 돼. 또다시 다 고쳐요. 한 번 고치면 계속 고쳐야지, 계속. 지금 그 상황이 뒤에서 스시마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을 알 턱이 없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도쿠가와 이제 쇼군과 그다음에 조선이에요. 조선 사회에는 어쨌든 사자들이 한 번씩 왔다 갔다 했으니까 자, 이제는 서로의 관계를 완전히 안정화시켜야죠. 자, 그래서 1609년에 이제 기후약조를 맺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항들을 만듭니다. 우리 앞으로 선박은 몇 척을 보내고 무역은 어느 정도 하고 뭐 등등의 내용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조약이 체결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부산에 있었던 외관을 통해서 조선과 일본 사이의 외교와 무역이 이제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어요. 자, 어쨌든 스시마는 이 중간에서 국서를 열심히 바꿔치기 하면서 조선 쪽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일본 쪽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서 이제 조선과 일본 사이 외교 무역의 이제 특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앞에서 봤던 이 외관이에요. 외관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자, 이 외관은 처음엔 1401년에 이미 이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다가 아까 이제 외구들이 다 이제 해결이 되고 조선에서 와서 이제 일본인들이 살 때 그때도 이제 외관에서 생활을 하게 했거든요. 근데 임진왜란이 발생하고 나서 외관은 당연히 폐쇄가 됐겠죠.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으니까.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일본 쪽에서 지속적으로 사자를 보내오잖아요. 관계 회복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조선에서는 절용도, 지금 현재 부산에 있는 영도예요.
그 영도의 옛날 이름이 절용도거든요. 여기다 이제 임시 외관을 설치했어요. 그들 노천에다 놔둘 수는 없잖아요. 사자를 보내오는데 임시 외관을 설치했다가 1607년이 되면 이제 두모포라는 지역에다가 공식 외관 설치합니다. 왜 1607년이면 회답겸 세안사가 갔다 왔어요. 국교가 이제 정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식 외관을 설치했다가 원래는 임진전쟁 전에는 스시마에서 파견된 사자가 한양까지 올라갔었어요. 조선 국왕 아련했거든요. 아까 신하의 도리를 다하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한양에 동평관이라고 하는 외관이 있었는데 이제는 필요 없다. 폐쇄. 왜냐하면 이전에 동평관까지 일본인들이 올라 상경할 때 그때 이용했던 그 길이 임진전쟁 때 한양까지 침략해 들어오는데 이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의 지리 정보가 너무 많이 이제 누출이 됐다라는 이유에서였어요. 자, 그래서 조선 후기, 그러니까 임진전쟁 끝나고 나서 국교 회복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한양까지 못 올라와. 어디까지? 부산까지만 와. 해서 이제 부산까지만 이제 올 수 있게 됐어요. 일본인들이. 그래서 동평관이 더 필요 없게 되면서 폐쇄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엔 두모포 외관에서부터 계속 옮겨달라고 일본인들이 요구를 해요. 외관이 너무 좁아요. 바람이 불어서 외관에 뭐 지붕이 파손될 때 너무 많아요. 선착장이 파손돼요. 뭐 등등등 이유를 들면서 자, 장장 33년에 걸쳐서 계속 외관을 옮겨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조선에서는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다가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이제 무역이 막 활성화되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초량이라고 하는 곳으로 외관을 이전하게 되는데 이 초량 외관이 이후에 200년 동안 조선과 일본의 외교와 무역의 장으로서 이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부산이에요. 부산. 여러분 이제 해운대는 잘 아시죠? 자, 여기 이제 부산 진구에 이제 부산성이 있고요. 부산성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수영의 경상 좌수영이라고 하는 이제 병력이 이제 주둔해 있는 곳이고요. 자, 그다음에 절용도가 바로 지금 현재 영도구에 여기 이제 절용도 외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모포 외관은 바로 이 동구. 여기가 이제 바다이거든요. 이렇게 쑥 들어간 이곳에 이제 두모포 외관이 있었는데 아까 계속 이제 이관시켜 달라고 했던 이유가 이렇게 바다 안으로 쑥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바람이 많은 곳이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생활하기가 많이 불편했던 건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영도 바로 앞에 있는 이 중구 쪽에다가 그렇게 이제 초량 외관을 만든 거거든요. 자, 외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초량 외관이요. 초량 외관. 자, 여기 이제 용두산 공원이에요. 다들 아시죠? 용두산 공원 이 아래는 지금 현재 가보면 자갈치 시장, 국제시장이에요. 근데 과거에 이곳에 외관, 초량 외관이 있었어요. 용두산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서쪽에 이런 건물들이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여러 채 이제 건물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A 공간이에요. A 공간을 확대한 거거든요. 이 연양대청이라는 건 이제 스시마에서 사자들이 왔을 때 바로 이 연양대청에서 연향을 베풀어 줍니다. 자, 그리고 요 공간이 바로 여기거든요. 이제 이곳을 서관이라고 해요. 전체 구조에서 서쪽에 해당되는 곳이거든요. 여긴 6채의 행랑과 3개의 대청이 있어서 사자들이 단기간 체제하는 곳으로 이용이 됐던 곳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B 공간이 바로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원관 성신당이 있는데 조선 쪽의 관리들이 외관에서 근무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초량객사. 이 초량객사는 조선 전기에는 일본의 사자가 한양까지 올라가서 조선 국왕을 직접 아련했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동평관 폐쇄하고 한양으로 더 이상 못 올라오게 됐잖아요. 자, 그래서 국가 의례를 행해야 해요. 국가 의례. 그래서 만든 곳이 바로 이 초량객사예요. 초량객사 안에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전종 임명서 쭉쭉쭉 조선 역대 국왕의 위패가 모셔져 있어서 지금 현재 조선 국왕을 보고 아련하는 것처럼 이 위패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초량객사라는 건물인데 외관의 가장 북쪽에 있었어요. 자, 이게 이제 동관 외관에서의 동관 동쪽 구역이에요. 이 동쪽에는 외관 안에서 근무하는 여러 이제 사람들이 머무는 이제 곳이어서 건물이 굉장히 많고요. 자, 계시대청이라고 하는 건 이곳에서 조선과 일본의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시대청이 있고요. 엄청 건물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에 두부 만드는 건물도 있고요. 술 빚는 건물도 있어요. 일본인들이 외관에 나와서 생활할 때 거의 2년에서 3년 정도 거주하다 보니까 맨날 조선 반찬만 먹으면 좀 그렇죠. 일본 두부 먹고 싶어. 일본 술 마시고 싶어.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건물들도 만들어지고 여기가 바로 이제 선착장이에요.
이거는 넘어갈게요. 자, 이게 용두산에서 본 그 동관 앞마당 선착장이고요. 여기가 바로 영도예요. 현재의 모습입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찍은 현재의 모습. 굉장히 달라졌죠. 다 매립이 됐어요. 과거에. 어쨌든 이 외관이 조선과 일본 사이에 이제 외교와 이제 무역의 장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조선과 일본의 관계가 진전이 돼서요. 1717년에 2차 회답겸 세완사 파견됩니다. 또다시 일본의 정식 사자가 온 거예요. 2차 회답겸 세완사는 당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드디어 토요토미 히데요시 아들이었던 히데요리를 제거하는 데 성공하거든요. 히데요시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키거든요.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보낸 게 바로 회답겸 세완사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얼마 안 돼서 조선에서는요. 인조 반정에 의해서 인조에서 이제 광해군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고, 자, 그다음에 일본에서는요. 2대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히데타다가 이제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에미츠 3대 쇼군으로 이제 승계가 되고요. 한편 북쪽에서는 여진족이 1616년에 후금을 건국하고 21년에 요동을 함락하는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어요. 어떻게 보면 반정에 의해서 이제 국왕이 교체가 되고 일본도 반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새로운 통치권자가 등장을 하고, 반면에 이제 북쪽은 정말 혼란한 이런 이제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1624년엔 3차 회답겸 세완사가 파견이 되는데. 이 이제 3차 회답겸 세완사 같은 경우에는 또 혹시 일본의 국정, 내부 정세 이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에 끌려갔던 포로들이 다 못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런 포로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3차 회답겸 세완사가 파견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세 차례 회답겸 세완사가 파견이 됐어요. 뭐요? 회답겸 세완사. 도쿠가와 쇼군이 먼저 국서를 보냈다라는 걸 한 번도 아니고 적어도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확인한 거예요. 뭐요? 전쟁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일본 쪽에 있다. 자, 그리고 세완이요. 임진전쟁 당시에 끌려간 포로들이 너무 많아서요. 한 번에 세완이 다 완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때까지 계속 세완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의미가 사자의 명칭에 반영이 된 거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파견됐던 사자의 이름은요. 회답겸 세완사가 아니라 통신사로 바뀝니다. 통신사. 여러분들 다 들어봤을 그 통신사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되는 사자의 이름은 당시 조선의 입장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